원균. 그 이름을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패장, 무능한 장수라는 이미지를 떠올린다. 임진왜란 당시 조선 수군의 지휘를 맡았던 그는 명량해전 이순신이 파직된 사이에 수군을 이끌다 대패를 겪고 죽음을 맞았다. 하지만 역사 속 단편적인 평가만으로 그를 규정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조선의 운명이 달려 있었던 혼란의 시대, 원균이라는 인물의 진짜 얼굴을 마주한다. 챕터 1 젊은 무관 원균의 출발. 원균은 1540년 경상도에서 태어나 무관의 길을 걸었다. 명문가는 아니었지만 그는 실력을 바탕으로 조선군에서 점차 입지를 다졌다. 초기에는 육군 위주의 경력을 쌓았으며 무술과 전투 기술에 능하다는 평을 들었다. 하지만 그가 가장 주목받게 된 건 바다에서였다. 조선 해군의 중요성이 부각되던 시기, 그는 경상우수사라는 중책을 맡게 되며 조선 수군의 한 축을 책임지게 된다. 원균은 대체로 외교나 전략보다는 현장 지휘와 개인의 용맹에 치중하는 장수였다. 이는 훗날 이순신과 비교될 때 전략적 감각이 부족하다는 평가로 이어진 배경이 되었다. 하지만 그의 부임 초기만큼은 많은 이들이 그에게 기대를 걸었다. 왜군의 침입이 본격화되기 전 조선 수군을 정비하고 훈련시키는 일에 그는 적극적이었다. 이 시기의 기록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당시 조정에서는 그를 나름 신뢰했던 흔적들이 남아있다. 챕터 2 임진왜란 발발과 첫 시험대.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면서 원균은 본격적으로 전장에 투입된다. 하지만 초기 대응은 우왕좌왕했고 왜군의 상륙을 막지 못한 채 경상도 일대는 빠르게 점령당했다. 이 시기 원균은 울산 방면에서 수군을 조직해 반격을 시도했지만 전력 부족과 전략 부재로 인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반면 이순신이 전라자수사로 활약하며 큰 전가를 올리기 시작하자 조정 내부에서도 원균과 이순신 간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특히 원균은 해전에서 함대 운용이나 함정 배치 등 전략적 요소에서 이순신에 비해 열세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수군 지휘권을 유지했고 자신의 방식대로 싸움을 이어갔다. 이로 인해 내부적으로는 무능하다는 비판과 함께 외적으로도 성과가 부각되지 않으며 점차 신뢰를 잃어갔다. 챕터 3 권력과 질투 그리고 군령의 그늘. 임진왜란 중반 조정은 이순신과 원균 사이의 권력 균형을 고려하여 수군 지휘권을 이원하거나 재조정하려 했다. 원균은 이순신의 군사적 성과에 대해 견제심을 드러냈으며 자신도 전가를 올릴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1597년 조정은 이순신을 파직하고 원균에게 삼도수군 통제사라는 막중한 직책을 부여했다. 이 결정은 비극의 서막이었다. 원균은 당시 전략적 판단 없이 외해로 출병해 칠천량 해전에서 대패를 겪는다. 이 전투는 조선 수군 역사상 가장 큰 패전 중 하나로 기록되며 결국 그 자신도 전사하고 만다. 그의 사망은 조선 해군의 일시적인 몰락을 의미했으며 이순신이 다시 복귀해 명량에서 재건하는 데까지 많은 희생이 따랐다. 그러나 이 결정의 배경에는 단순한 무능이 아닌 권력과 질투, 그리고 조정의 정치적 판단이 얽혀 있었다. 챕터 4 칠천량 해전의 진실과 책임. 칠천량 해전은 원균의 결정적 패전이었다. 당시 조선 수군은 전투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였고 전선의 상태도 열악했다. 게다가 왜군은 이미 조선 수군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었고 야간 기습을 통해 조선 함대를 전멸시켰다. 전투 당일 원균은 중심부에서 지휘를 하다가 퇴로가 막히자 바다에 뛰어들어 전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전투에 대해 후세의 역사는 원균에게 전적인 책임을 돌리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조정의 무리한 지시, 병력 지원 부족, 전략적 오류 등의 복합적인 문제가 패배로 이어졌다고 본다. 그가 정치적 희생양이 되었는지 실제로 무능한 장수였는지는 지금도 논란의 대상이다. 무엇보다도 이 전투는 조선 수군의 전체 구조와 전략 체계에 대한 깊은 재고를 요구하게 만들었다. 챕터 5 죽음 이후 남겨진 흔적들. 칠천량 해전에서 전사한 원균은 곧바로 조정에서 순국자로 추서되었으나 이순신의 복권 이후 역사의 평가에서 점점 그림자로 밀려나기 시작했다. 이순신의 업적이 찬란히 빛나는 반면 원균은 패장의 대명사로 불리며 후대 역사서에서 자주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징비록과 같은 기록물에서는 그의 전략 부재와 독단적 판단이 칠천량의 패인을 만든 주요 요인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가족과 후손들은 원균을 명예롭게 기억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일부 지방에서는 그를 기리는 사당이 세워지기도 했으며 그의 후손들에 의해 편찬된 자료는 원균의 입장을 방어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조선 후기부터는 단순한 비난보다는 패배의 복합적 원인에 주목하는 시각이 조금씩 등장하기 시작한다. 챕터 6 원균과 이순신 진정한 비교의 의미.
이순신과 원균은 임진왜란을 논할 때 반드시 함께 언급되는 인물들이다. 하지만 두 사람은 근본적으로 지휘 스타일, 군사적 감각, 정치적 태도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이순신은 철저한 전략과 기록 중심의 장수였고 원균은 현장성과 무력에 의존한 지휘관이었다. 이들의 대비는 단지 승패를 가르는 기준이 아니라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떤 인재를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보여주는 사회적 거울이기도 하다. 조정은 당시의 혼란 속에서 이순신을 견제하고자 원균에게 권한을 부여했으며 이로 인해 원균은 무리한 출정을 감행하게 된다. 이 상황은 개인의 무능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정치적 구조의 산물이었다. 따라서 단순한 패장이라는 단어로 원균을 규정하는 것은 오히려 그 시대 전체를 잘못 해석하는 셈이 될 수 있다. 챕터 7 현대 역사학에서 재조명되는 원균. 현대에 들어와 일부 역사학자들은 원균에 대한 재조명을 시도하고 있다. 그의 패배가 단순한 무능 때문이 아니라 구조적인 한계와 정치적 압박 속에서 비롯된 결과였다는 분석이다. 특히 군령체계의 혼선, 병력의 질적 저하, 수군의 전략적 지형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음을 지적한다. 또한 기록의 상당수가 이순신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원균의 입장은 왜곡되어 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는 승리를 얻기 위해 무리한 출병을 했지만 그 배경에는 조정의 기대와 압력이 있었다. 실제로 그의 일부 전투에서는 의미 있는 성과도 존재했지만 대패의 충격으로 인해 역사에서 묻혀버렸다. 이렇듯 원균은 다시금 평가되어야 할 대상이며 단순한 실패자가 아니라 시대의 희생자일 수 있다. 챕터 8 패장의 정의를 넘어서. 원균은 역사 속에서 패장이라는 낙인이 찍혔지만 그 이면에는 조선이라는 체제의 한계와 군사적 운용의 문제, 그리고 인간적인 고뇌가 있었다. 그는 단순히 무능했던 인물이 아니라 불완전한 시스템과 치열한 전란 속에서 좌절한 장수였다. 만약 그에게 충분한 자원과 전략적 조언이 있었다면 그의 이름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역사는 늘 승자의 기록으로 남는다. 그러나 원균처럼 패배한 인물의 삶에서도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지도자의 책임, 권력의 무게, 전략의 중요성 all of these are condensed in his short yet 극적인 생애. 그를 비난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의 존재를 통해 그 시대를 깊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란다. 원균의 삶은 조선 수군의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다. 우리는 그를 단지 패장으로 기억할 것이 아니라 정치와 권력, 전쟁 속 인간의 고뇌를 고스란히 떠안은 한 인물로 보아야 한다. 역사는 단선적이지 않기에 이 복잡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더 깊이 있는 이해를 얻을 수 있다. 또 다른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